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0%의 득표율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됐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민주당 경선 끝에 이어지는 거센 후폭풍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0.29% 이재명 후보가 얻은 최종 득표율입니다. 과반이 되면서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덕분이다.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 말로 무효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당초 득표율 50%를 훌쩍 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50.29%.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좀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좀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 2차 경선인단 선거의 추세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었는데 이건 무슨 거의 정도 수준의 정반대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도 아직까지는 좀 미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근데 문제의 핵심은 전체 과정의 드라마를 놓고 보면 과반을 넘긴 건 대단한 거거든요.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50.29냐 아니면 49.32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0.29%를 둘러싼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들은 대부분 사라진 측면들이 꽤 많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캠프 측에서는 경선 불복이 아니라 소위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불복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 스스로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 하나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 내부에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소위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각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지만 저는 이 사태가 봉합이 되지, 안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큰 내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가기 전에 당원 당규 해석에 대한 요구를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들을 밝혀서 그냥 이걸로 종결할 건지 아니면 당무위로 갈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민표 편집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어제 선관위원장도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오늘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선관위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에 관해서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이미 사퇴를 했을 당시부터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겠죠. 이렇게 정말 박빙의 어떤 결선 투표 결과 이런 게 이제 나올지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이제 당원 당규의 해석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 문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선 결과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좀 유독 특이해서 그런데요. 자, 어제 발표됐던 3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28.3, 이낙연 후보가 62.3, 추미애 8.2, 박용진 1.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는요. 예전 선거 결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예전에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을 보면 1차 때 51대 31, 58대 33, 2차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그 결과가 3차 때는 확연히 뒤바뀐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인 50%를 0.29%포인트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적 득표율입니다. 누적 216만 9,511명이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표율이 67%였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39.14%,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이렇게 해서 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곧바로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전 대표 측의 기자회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는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3,731표와 9월 27일 김두관 후보 사퇴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 투표입니다.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효로 확정해서 공표한 그 유효표가 10월 10일 날 갑자기 합산이 안 되고 빠진 거예요. 의도했다면 이건 부정선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 착오인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자 김재현 의원,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장? 제가 저 민주당의 당규를 좀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그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후보자가 사퇴하면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 두 조항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무효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네. 후보가 사퇴해버리면 무효가 후보자가 얻은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규정으로 해서 후보자 특정 후보자의 득표가 단순 합산했을 때 과반수를 넘을 때는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앞에서 무효화한 표까지도 단순 합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저렇게 될 때는 결국 이제 당내에 당헌 당규 해석 기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상임 전국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당헌 당규 해석 권한을 갖게 되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이쪽이 다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도 당내 해석권 있는 그 최고 기구에서 결정하면 그 판결에서도 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게 당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무회의 가지 않고 당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좀 당분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당무회의 갔을 때 그러면 또 그 내부에 그 당무회의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이 일관해서 기왕에 후보가 선정되었으니 이제 당의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로서 몰아주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 지도부는 그냥 당무회의를 가지 않고 이 해석을
예. 당 지도부에서 그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이 그거죠. 이제 중대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9.32%로 과반에 미달한다.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입니다. 59조 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언제로 보느냐, 이 시점을 놓고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이 또 새롭게 나온 겁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언제까지는 유효하고 언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게 중도 사퇴라는 게 이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60조를 보면은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9조랑 60조랑 충돌한다라는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 합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러면 사퇴하기 전까지 유효였지 않느냐. 그러면은 모수에는 넣어야 된다. 분모에는 넣어야 된다라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로 하더라도 분모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예를 들면은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까지 예. 매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다 무효표 처리를 했거든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좀 약세 후보가 이거를 무효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만은 계속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죠. 이 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은 이겁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그 이후에 게 잘못된 거지 그 전에 거는 다 유효한 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그게 무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을 보면 무효표로 처리할 때와 안 할 때의 득표율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되면 무효표를 처리하면 50.29%가 되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이제 49.3%, 50% 미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사를 방문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정홍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의 신청서. 이낙연 후보로서는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당으로서는 지금 모든 거를 다시 없던 일로 되부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 논란은 아마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002년부터 대선 경선에서 무효표 처리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결선 투표가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랜 일은 아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중간에 사퇴한 후보 때문에 1, 2위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이고 이번에는 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정세균, 김두관의 중간 사퇴에서 이 문제를 이미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걸 다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결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저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몫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차라리 결선 투표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승리하면 모를까 저 50.29는 끝끝내 턱걸이 후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따라다닐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내의 반 이재명 그룹이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정당성이 더 약화되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컨벤션 효과를 무력화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소속원들을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그만큼 대장동 특히 유동규의 구속이라는 변수가 국민의 여론을 바꾸는데 엄청난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다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는 정말 생물이고 다이나믹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경선 결과 발표 후에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자. 민주당 지켜낸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민주당스럽지 않은. 이게 4.4.5입이죠. 예, 4.4.5입 한 개씩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온라인 서명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종혁 교수님. 3차 경선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너무 분분해서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하나는 이제 시점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2차 경선 과정에서 모집한 시점 자체 같은 경우와 이번에 모집한 경우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모집한 선거인단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3차 선거인단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 이 결과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1차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51%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활을 걸고 선거인단을 모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을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장동 의혹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어떤 경선인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낙연 후보로 집중화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꾼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마도 견제 심리가 좀 폭발한 것 같다. 이번 마지막 투표 과정에서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볼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력 투표도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2등 후보에 대한 동력 투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변수가 하필이면 합쳐서 50.29%로 올라갔다는 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이낙연 지지층들이 제기하고 있는 데는 하나의 추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로 가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추정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올바른 생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건 오롯이 정치적 행위이다. 추정을 가지고 가능하니까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논거도 제가 볼 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도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2002년 그다음에 2007년 2022년 세 번의 판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다. 이낙연 캠프 측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1, 2차는 경선 이전에다 선거인단을 뽑았거든요. 3차는 이 중간에 뽑았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14일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충청부터 해가지고 대구, 경북, 강원에서 이낙연 후보가 계속 깨지고 1차까지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있었고 9월 8일 날에 의원직 사퇴를 해요. 국회의원 종로 보궐선거. 그게 그러니까 동정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선거인단도 1차, 2차에 이미 조직표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인들이 좀 많이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하고 3차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졌냐? 2차는 투표를 9월 29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9월 26일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 받은 게 밝혀집니다. 사흘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은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근데 3차는 투표일이 10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 10월 3일에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제 퍼졌다라는 거가 있고 세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불안한 후보다라고 이거 결선 투표를 만약에 보내줘야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먹혔다. 그게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조금 부연하자면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차 이제 선거인단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사실은 뭐 그 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이후에요. 9월 1일부터 모집했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미 이재명 캠프에서 자 50% 넘을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할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 측은 어찌됐든 간에 결선 투표까지는 가야 되겠다 해서 총력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략 50%는 넘길 것으로 본다 해서 약간 방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요인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 역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면서 이게 그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들이 확 그 어떤 이제 민주당 주변 사람들한테 번지면서 결국 불안한 후보 뭐 이런 그 이낙연 후보의 호소가 먹혀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가 그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표를 얻게 된 것이 단순히 그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이낙연 측에서 많이 분발을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도저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몇백 명을 모으는 과정이 1차, 2차, 3차에 집중되었다. 이렇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27만 명인가 그 정도의 선거인단을 모으는데 3차에 집중해서 모았기 때문에 3차 투표에서 2배 이상 이겼고 그 앞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1, 2차 때 그 선거인단을 모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3차에서 2배 이상 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선거인단을 모을 수 있다면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그 앞에서 과거에는 뭐 어대낙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라고 할 정도로 지지율을 모으던 후보가 저렇게 허망하게 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표심은 바로 이제 대장동 사건이 구체화되고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위험하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그냥 그 과연 대선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투표가 진행되었었는데 당원이나 대의원들은 그래도 좀 당성이 강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되었는데 사실 일반 국민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당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순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뭐 굳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내세워서 조금 그 대선에 다른 그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충분히 저렇게 의견이 달라졌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낙연 후보가 뭐 집중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느닷없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매력이 갑자기 끌어올라서 이 숫자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장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하고요. 분명한 거는 그동안에 많은 그 대단한 전문성을 자랑하는 전문가들도 이재명이 과연 5년 전에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을 넘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베팅을 했지 50.29라는 이런 간당간당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누구도 적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만약에 이 경선이 계속됐다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이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0.29를 제가 대략 계산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50.29%라는 것이 약 70만 표 좀 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면 140만 표가 넘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낙연 후보는 고 4천 표 정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30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뭘 했냐 해가면서 아마 지금 거의 굉장히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승복하지 말라. 후보에게 이 승복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좀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이 찍어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자, 어제 경선 결과 발표 전후한 이낙연 후보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승복이란 말을 안 한 이유가 이 참모들이 말렸다. 이렇게 그 당시의 영상들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근처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 대표님 지금 나오셔야 한다. 백브리핑 하지 말고 바로 우리한테 오시라고 해라. 마이크 들어와도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서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불복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불복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좀 따져서 찾아봐야 되는 거지 불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과거 사례 보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이 상황을 절대 승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제 숫자상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즉각 승복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국면.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캠프에서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뭐 몇 퍼센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이 크게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이낙연 후보도 그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부분과 관해서 본인이 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걸 가지고 오래 끄는 사태는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옥 의원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참 저 장 지도부도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황당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무슨 뭐 당군 이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 정치가 시작되고 결선 투표라는 거 하면서 저도 이렇게까지 50.29가 뭐예요? 50.29가 좀 51%라든지 이게 참 요렇게 어떻게 얄궂은 상황이 나왔을까?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당심으로만 보면은 지금 모든 조직이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념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그러면서 실제로 민심하고 당심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을 한다 그래 가지고 비리라든지 뭔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유권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낙연의 압승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당으로서는 아마 이제 결국은 차악을 내지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당 전체를 추스르면서 이낙연 캠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포용하느냐 쪽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도 불복은 아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선 투표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복은 아닌데 결선 투표 가겠다. 좀 모순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기는 일부에서 뭐 경선 불복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매우 합당하고 지금 정당한 이 제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특별당규를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 제기 하시겠다고는 하셨으니까요. 이의 제기하신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당에서. 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원 당규에 따른 합당한 이의 제기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원 당규에 따라 당에서 결정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예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8월에 이낙연 후보님을 당대표로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전 당원 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이 그 이야기하는 의제기에 대표님은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저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포했고 또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민주 세력은 분열할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홍영표 의원님 그리고 서른 의원님인데요. 네. 저분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가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그냥 그 뭐 당대표가 나서서 우리 당의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당무회의에 넘겨야 되는데 아마 저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또는 몇 분들께서 당무회의에 이 제기 자체가 넘어가서 그 당규 해석이 현안으로 올라가면 자신들이 뭔가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무회의 구성에 유리하다든가 또는 당무회의 내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회의에 넘어갔다가는 이게 당이 그다음부터는 이 해결의 기미가 없어진다라고 보니까 저렇게 누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이걸 당무회의에 안 넘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청와대까지 축하한다는 말이 이미 나왔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승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그건 절차상 문제일 뿐이다. 청와대가 알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청와대가 뭐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제 그냥 청와대 인사하고 이 문제하고는 아무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당헌 당규상의 또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 네, 어제 경선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이 추천서까지 전해주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욱 교수님, 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송영길 당대표가 청와대나 쿠데타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당무회의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바뀌긴 어렵다고 좀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파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는 깊은 불신의 늪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0.29%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신의 늪 위에 어떤 점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딱 나타난 거죠. 50.29%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과반을 저지 못한 거? 네거티브로 일관한 거인 거고 실제로 자발성이라기보다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소위 이 조항의 문구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9월 29일, 10월 3일이고 10월 6일 날 3일의 편차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민심은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는 거라는 측면들 그리고 아마도 당성이 좀 옅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도층이 많이 들어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1, 2차에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랬을 때는 민도에 더 가까운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캠프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자꾸 문제, 문구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민심이 뭔지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불복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항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항 문제겠습니까? 경선을 동의하지 못하니까는 결과를 동의하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진짜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민심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남은 결과는 민심이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민심 떠나는 결과들을 왜 두 후보가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번 문제에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결과 뒤집는 건 법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고 바꾸자면 누가 바꿉니까 그거를. 전 세계 어디도 바꿔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하자가 있으면 시작 전에 바꿨어야 돼요. 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경선에서 김어준 씨 영향력이 우려된다. 지난 8월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뭐 하나의 지침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딴 거보다도 물론 그 어느 당이나 대선 경선 중에 아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골이 깊게 파지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친문 그룹, 친 이재명 그룹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그리고 그 캠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용어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저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돌출 변수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송영길 대표의 그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하신 군사 쿠데타 발언도 그렇고, 또 애초부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특정 후보 편향적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강경한 그런 설득 논리가 과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친문 그룹 내지는 지지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을까?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재명 친화적인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그 안이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것이 어떤 식으로든 향후 일주일 내에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 내내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도 저 감정의 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 당시 우리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을 생각해 보는데요.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그 경선 결과를 보면 당원들 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2% 이상 앞서고, 여론조사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은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명박 후보가 최종적으로 경선에 승리해서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왜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보다 앞서느냐, 우세하느냐, 반영비가 높으냐, 이것을 두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고, 심지어 가처분 소송도 제기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러 나가는데 집 앞에 와서 들어누워서 차가 못 나가게 만들어서 걸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가를 지나가서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수 분열의 상황이 되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이회창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회창 씨가 그때 무소속 후보, 이회창 후보가 15%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민주당 계열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정동영 후보가 많은 표를 얻지 못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이번의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저렇게 당내에서 지금 불복 분위기가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갈 때, 또 당 지도부에서 그냥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하고 계속 누르면서 끝내가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분당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뭐 당무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당무에 넘겨서 네네.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뭐 민주당이 좀 잘못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 당 지도부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말하는 원팀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게 하나의 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예, 저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그렇기를 바라시는 것 같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2007년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해가지고 그때 두 팀이었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원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후보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 얼마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후보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건 가봐야 된다. 예, 뭐 원팀이 알겠습니다. 중요하진 않다. 예. 자,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후보는 출마할 수 없는 게 지금 현행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불복을 하더라도 후보로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후보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원팀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고 더 자세히 알게 되시고 하면 이재명이 그 국민의힘의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고군분투해서 그나마 5,500억이라도 환수했다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잠깐 혹시 이재명이 부정행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영향이 조금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갈 거다. 예, 대장동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부분 부동산 대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가짜 뉴스 때문에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회초리, 그러니까 턱걸이 고하반을 한 게 국민의 회초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일부 가짜 뉴스로 이 원인을 좀 돌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이 논란이 이제 근거가 돼서 네.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예. 많이 하고요.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뭉칫돈, 돈 잔치를 벌였던 뭐 김만배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 돈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팔아서 한 것까지 따지면 뭐 7천억, 8천억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중에서 50억이 어느 특정 누구한테 갔다고 해서 그걸 그쪽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3차 그 선거인단조차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그 입장에서 지금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게 바로 저는 민심과 눈높이상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는데 자,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예.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이걸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수의 그 국민들 특히 지금 뭐 민주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우호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중도적인 사람들 이쪽에서 과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보다는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그 3차 선거인단에서 저렇게 예. 참패를 하고서도 이재명 후보는 저 부분에 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시각을 가지고서 계속 본선을 치르겠다. 지금 이걸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토론도 그렇고 연설도 그렇고 참 달변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요번에 3차 슈퍼 위크에서 그런 식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한 이유는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런 투표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지금 본인이 말하는 토건 세력, 뭐 김만배, 유동규, 뭐 정영하고 이제 우리가 거의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 측근입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3차 슈퍼 위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성 덕분에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새삼 각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 부동산 대개혁을 말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결과를 보세요. 그럼 이제 부동산 대개혁을 하면 단군일에 또 어떤 상황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저렇게 대개혁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인지 이 나라가 시장 자본주의 속에 어떻게 따뜻한 민생 경제를 만드느냐에 대한 자기 반추가 없다라는 점에서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곽상도 아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빌미를 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긴 하지만은 이 본질은 제가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욱 의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김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선거구나. 지금 상황이 선거에 들어갔구나. 뭐 장이 열렸으니까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제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된 것이 유죄가 확정된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오랫동안 토건 세력과 협착돼 있는 정치권도 결합이 돼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번 참에 이것을 싹 잘라버리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제기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오케이 맞다 저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이건 계속 정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실체와 무관한 논쟁만 벌어질 거다라는 것.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의혹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소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 본인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패배한 후보 측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 선거가 지고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런 후보에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저런 태도들을 바꾸지 않게 된다면 이미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의 좀 철저한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한 달만 먼저 대장동 비리가 터지거나 경선 결선 투표가 한 달만 뒤에 있다면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부패 비리 저희들이 반드시 잡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그 돼지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는 말입니까? 정과 사범이고 지금 또 온갖 가족의 문제가 있고 무상연애 스캔들까지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무슨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당을 이렇게 몰아갈 때는 정말 이러다가는 당이 몰락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를 누구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절차가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참 상대를 해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당이에요.
예, 민주당도 문제가 많다. 뭐 국민의힘도 많다는 얘기겠죠. 정치권이 여전히 뭔가 국민에게 좀 시원함을 못 드리니까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최용표 편집장님, 넘어야 할 산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한테는요.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글쎄, 이야기도 잘 있고요. 아시지만 사실은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으로서의 심판,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당한 정도의 그 시각 차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국민들 중에서도 그 꼭 정권 재창출 100%, 뭐 문재인 정부 시즌 2, 뭐 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도 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형수 문제 욕설 뭐 네. 그런 거 있죠. 지금 대장동 문제 있죠. 거기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사실 제기했던 것 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아주 초기의 의혹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정책적으로는 기본소득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본소득도 이낙연 후보와 이번 그 경선 국면에서 별로 그렇게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선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 이래서 정말 그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좀 장점은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최근 대장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거 호감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예.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요. 이번 대선은 역대급으로 비호감도가 모든 후보가 다 높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네. 대장동 사태가 다 이거 지금 덮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많이 본 거죠. 사실 지금 다 뭐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은 과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하는 이거,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너무 강한 얘기, 이를테면은 뭐 계속 친일 청산 뭐 이런 것들은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은 중도층 확장하는 데는 사실은 거부감이 좀 많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뭐 김종욱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더 겸손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장동 사태에서도 조금 더 자기 신의 책임, 측근 관리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후보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길고 짧은 거 이제 대화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 토론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신경전 과열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전부 범죄자로 몰려 있잖아요. 여당의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야당 후보도 똑같이 장모, 그다음에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홍준표 후보와 깐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하는 과정에 같은 정당 당원으로서의 어떤 원팀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후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나부터라도, 저 본인부터라도 그걸 누구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저 자신이 먼저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둬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홍 의원이 이제 범죄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캠프의 한 수석 부대변인이 홍 후보가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기 바란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 전 총장은 직접 이 사람에게 주의를 좀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잡하다, 우리는 깐부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죠. 아주 친한 동료, 친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같은 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품격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이제는 선두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권에. 그렇죠. 뭐 경쟁 후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덧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경쟁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당신과 민심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으로 한 달 조금 안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1대1 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4인 후보 간 토론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그리고 당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들을 벌일 텐데 그러나 그 뭐 저런 식의 경쟁 글쎄요 뭐 이제 자기의 어떤 비교 우위를 드러내는 경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어차피 뭐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뭐 전부 다 같은 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월 5일 날 그 후보 한 명이 선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원팀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쟁 때 어느 일정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당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그 잘 전국을 찔러서 호소하는 후보가 당심을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되는 게 뭐냐면 2차 컷오프 결과를 놓고 윤 후보 측에서 뭐 4%포인트 차이로 1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이 문제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당 선관위에서는 또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윤 후보 측의 이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재훈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제가 그 역대 대선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감명하고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일단 정리를 하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는 천부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의 그 뭐 범죄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상대 후보 측의 그 어떤 개인적인 뭐 감정 차원을 넘어서서 뭐 장모, 처, 뭐 본인 해가면서 상당히 그런 측면을 공격을 하면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지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당이 3차 그 이제 최종 결선에 가면 당원들의 그 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이 50%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당원들의 표심이 훨씬 더 그 반영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실제 50%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실질 반영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그 여당 후보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되었는데 이 여당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그 공격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면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깐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선배님 우리가 깐부가 아닙니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당원에 대해서 그 호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방향이 다르고 또 어떻게 그 지금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면 조금 스스로 두 분 다 조금 공격 방향이나 또는 선거운동 방향을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 경선을 보면은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내부에서의 경쟁이 상대 당과의 경쟁보다 훨씬 극악하고 또 그 감정이 쉽게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칙상 잘 알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1, 2위의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흥행 효과는 지금 상당히 보고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갖고 그 이재명 후보 측근의 토건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긴 하지만 양자 대결을 하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했을 때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뒤따라가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나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번에 11월에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토론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과거가 아닌 비전이라든지 또는 미래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그리고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그 4% 앞서 있다라는 그러한 그 발언 때문에 경선 불복이라는 용어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다독여서 끝까지 경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요.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처음에 1차 컷오프 때는 100대 0으로 민심을 100% 반영하다가 그다음에 70대 30, 50대 50 해갖고 당신 민심 50대 50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용어 사용이나 이런 거는 절제하면서도 재치와 순발력으로 토론해서 또 그 괄목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는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1차는 20대 80으로 여론조사가 20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의 한 분이 4% 앞섰다라고 언론에서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느 쪽이 4% 앞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적어도 4%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거죠. 너무 아무도 모르게 이른바 깜깜이로 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고 이 후보들끼리도 좀 이상한 경선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종 결과는 당연히 발표를 하고요. 중간에 만약에 발표를 하면 오히려 그것의 표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또 2위 이하 후보는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걸 좀 공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거 당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뒤서고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무의미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손바닥에 왕자를 표기해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 교회를 갔습니다. 찬송가 박수까지 치면서 찬송가 불렀다는데 한번 보시죠. 목사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홀리 바이블 같은데. 이거는 스터디 바이블. 이거는 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여기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무속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씌워졌거든요. 손에 왕자, 뭐 천공스승, 뭐 무슨 침까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 이제 주요 한 축이 또 이제 보수 기독교, 소위 말 보수 개신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인데. 무속을 믿는다? 그러면 그 후보한테 차마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 이미지를 좀 탈색하기 위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신교 분치를 좀 했다.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이런 말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외우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후보 본인한테는 뭐 필요한 작업이었겠지만 저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뭐 교회 가서 뭐 손도 잡고 뭐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윤석열을 찍고 싶었지만 무속 때문에 못 찍겠다라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다닐 때 또 가톨릭으로 영세를 받아서 예. 그 세례명도 있고 저도 사실 똑같은 입장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전날 그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보는 날 또 캠프를 통해서 흑백 사진 하나를 공개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주석까지 달아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 학교 가서 저 사진이군요. 예, 밥 세 그릇 저게 아니고 딴 사진이 있는데요. 목사님 옆에서 어린애들 여러 명이 있으면서 밥 먹는 장면인데 바로 저건데요. 네네네. 주일 학교 가서 밥 세 그릇 먹을 때 사진이라고. 집에 편지도 썼다고 뭐 저희 들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종교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성당 뭐 절도 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뭐 종교가 하나가 맞겠습니다만 정치인들에게는 종교가 다양하죠. 김재원 최고도 뭐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시죠? 저는 뭐 수계도 받고 영세도 받고. 알겠습니다. 종교가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의식한 게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대장동입니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네,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의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은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술서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술서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뭐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저런 보도들이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뇌물을 줬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혐의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배임도 혐의가 될 것 같은데, 자,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지금 아직 천화동인 1호의 그 배당을 김만배 씨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유동규 씨가 만약에 그 반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받아내려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짜고 있다가 지금 이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모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이제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이고요. 사실 저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그 업자와 공직자 간에 저런 경우가 뭐 수사를 하다가 보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지금 김만배 씨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거짓말로 판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멀쩡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그 거짓이다 싶은 것은 상대가 녹취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녹취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 녹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대의 약점, 예를 들어 뭐 정유학 회계사도 200~300억을 뭐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 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찰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많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핵심 인사인 만큼 역시 신병 확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녹취록과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이 다릅니다. 정모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 보내면서 김 씨가 김만배 씨죠.
천화동인 이론은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분 것이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정모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내가 실소유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누가 주인이냐가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게 19개의 녹음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13번째 저런 대목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건 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근데 정 회계사가 그 녹음한 파일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하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하고 그 정 회계사하고 세 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가 주로 2019년과 2020년에 녹음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자 이게 내 거 아니다. 이거 직원들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김만배 씨가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2019년과 2020년에 얘기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자기 목소리를 지금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지금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그 불과 한 1년 내지 2년 전에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지금 다 부정해야 되는 상황. 그 부분에 관해서 김만배 씨가 검찰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그게 다 그럼 그때 내가 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갈지 이게 좀 의문인데 저는 아마 인정 안 하고서는 그 배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 육성이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녹취하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김만배 씨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녹취록이 2019년이 아니라 뭐 2014년일 것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19개 되는데 이게 뭐 짜깁기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걸 정모 회계사가 그냥 그것만 발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밝힐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 간의 관계, 이 이재명 후보의 형 이재선 씨가 먼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친형 부부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하다가 분당에서 3개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디다. 유동규가 지금 사람을 뽑는데 뽑을 거 아니고 이게 체크가 다 있을 정도로 재명이하고는 아삼육이었다는 거야. 2012년 당시 얘기를 해준 적은 있는데. 그 예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형이 자꾸 시정에 관여하고 인사에 관여하기로 해서 이 친인척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좀 사이가 나빠지고 뭐 욕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당연히 신복이었고 얼마나 사랑하면 임명했겠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사적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가 됐지만 이게 공론화가 있어야 했던 공적인 일이다 이런 주장도 좀 했습니다. 자, 김 대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 당시에 유동규 씨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가 오갔고 약간 험한 말들도 오갔다라는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뭐 측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냐라는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사실관계 여부, 그러니까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잡음이 있었던 건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사당국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나섰더니 금방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결과로서 답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